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세요. 메리 스타퍼 사건, 노예로 억류된 교사의 53일간의 공포. 40년 전 한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범인은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학생 시절부터 몰래 사랑했던 교사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해온 끝에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성과 잔인함으로 인해 영화화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980년 5월 16일 36세의 여교사 메리 스타퍼는 미국 미네소타주 로즈빌에 있는 미용실에서 8살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은 함께 놀고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에 가까워지자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메리의 옆구리에 총을 겨누며 차에 태워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웠던 메리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메리는 납치범의 지시에 따라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왔고 납치범은 엘리자베스에게 총을 겨누어 두 모녀를 억압했습니다. 침착을 되찾은 메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말을 걸며 납치범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납치범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돌아온 것은 닥치고 운전이나 해라는 거친 대답뿐이었습니다. 메리는 목적지도 모른 채 차를 운전했고 마침내 외진 나무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모녀는 차에서 끌어내려져 손이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도로에 주차된 창문 없는 검은색 차의 트렁크에 엎드린 자세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두 모녀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듣기를 바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납치범이 트렁크를 열고 그들 위에 스페어 타이어를 던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 후 다시 트렁크가 열렸고 이번엔 떨고 있는 한 소년이 함께 트렁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메리는 그 소년과 말을 나누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제이슨 윌크먼 6살이라는 이름 외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트렁크 안에서 집에 가서 할머니를 배워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차가 멀리 이동한 후 다시 멈췄고 이번에는 납치범이 제이슨 윌크먼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쇠지렛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메리가 6살 소년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납치범은 돌아왔고 나중에 메리는 제이슨이 호기심에 다가왔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납치범은 트렁크를 열고 두 모녀를 꺼내어 전자기기 상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리는 이 상점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모녀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눈이 가려진 채 납치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메리와 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의도는 없어 보였지만 납치는 메리가 겪을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메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납치범의 집에 도착한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자전거 자물쇠로 서로 묶인 채 벽장에 갇혔습니다. 이 벽장은 내부에서 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담요, 비닐봉지, 전구와 스위치, 작은 매트와 베개 2개만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답답하고 불편한 벽장 안에서 거의 2달간 억류되었으며 이 벽장은 납치범이 이미 준비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납치범은 메리를 벽장에서 꺼내어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리는 납치범의 신분을 궁금해했는데 그는 자신이 15년 전 메리의 수학 수업을 들었던 제자 밍센 슈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메리가 자신의 대수학 성적을 낮게 매겨 대학 장학금 기회를 잃었고 이후 군대에 가서 해외 파병까지 갔다고 말하며 그 모든 불행이 메리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는 모두 메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졸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었으며 졸업 후에는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후 납치범은 메리를 성폭행하고 이를 녹화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도 메리는 딸과 격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밍센슈에는 엘리자베스를 일할 동안 트럭의 상자 안에 가둬두었고 메리는 옷장에 갇힌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메리는 남편에게 2통의 편지를 강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경찰에게 모녀가 단순히 멀리 떠났을 뿐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편지는 만약 수색을 계속할 경우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납치범은 메리가 탈출을 시도하면 남편과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밍은 집에서의 규칙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묶인 상태였지만 이제 주방에서 앉아 식사를 하고 TV를 볼 수 있었다. 납치된 지 약 한 달이 지나자 밍은 두 모녀를 외출시키기 시작했다. 외출에 앞서 새로운 옷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다. 외출 중에도 밍은 항상 엘리자베스를 가까이 두고 총으로 협박해 메리가 납치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했다. 날이 지나면서 메리 스토퍼와 딸 엘리자베스의 탈출에 대한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동안 메리는 7주 동안 밍센슈에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에도 메리는 탈출을 포기하지 않고 겉으로는 밍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속마음을 감췄다. 마침내 1980년 7월 7일, 납치된 지 53일째 되는 날에 기회가 찾아왔다. 밍은 두 모녀를 방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옷장에 경첩에 케이블을 연결해 둔 후 출근했다. 밍이 떠나자 메리넌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탈출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맨손으로 경첩에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을 보여준 기억을 떠올리며 시도했다. 힘들었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듯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 경첩을 당겼죠. 운 좋게도 일이 잘 풀렸어요. 메리는 그렇게 회상했다. 문이 열리자 엘리자베스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당시 8세였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밍의 살해 위협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자 저는 엘리자베스의 뺨을 때려야 했어요. 아이가 진정하자 저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말했어요. 잘 들어, 베스. 우리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해도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메리는 이렇게 회상했다. 모녀는 밍의 집 전화로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두 사람은 구출되었고, 경찰은 곧이어 밍을 그의 전자제품 가게에서 체포했다. 밍 센슈에는 1950년 10월 15일 대만에서 태어났다. 밍이 8살이었을 때 가족은 미국 미네소타로 이주했고, 그의 아버지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지만 3년 후 사망했다. 어릴 때부터 밍은 동생들에게 폭력적이었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내내 두 동생을 자주 때렸다. 그는 14살에 심리치료를 받았다. 밍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거짓말을 자주 했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밍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고 잘못을 남 탓하는 습관이 있어 어머니는 그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두려움을 느꼈다. 밍은 미네소타주 로즈빌에 있는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수학 선생님인 메리 스토퍼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메리와 성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밍은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지만 모든 이야기는 결국 메리 스토퍼와 성적인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상상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를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1975년 그는 미네소타주 덜루스의 또 다른 메리 스토퍼가 사는 집에 잘못 침입해 총으로 위협했다. 실수를 깨달은 후 그는 피해 여성을 묻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너무 두려워 그의 말을 따랐고 밍이 체포된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5년간 밍은 메리 선생님을 찾아 헤맸고, 그동안 메리는 필리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가 1979년에 미네소타로 돌아왔다. 1년 후 밍은 메리 스토퍼의 거처를 알아내어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6일 그는 마침내 미용실을 나서는 메리와 딸을 습격했다. 밍 센슈에가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게 6살 제이슨 윌크만을 두고 온 장소를 알려주기로 했다. 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칼로스 에이브리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대를 수색했다.
한 들판 가장자리에 이르자 밍은 그곳이 아이를 두고 온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수색했음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칼로스 에이브리는 수백 에이커의 넓은 땅과 습지와 들판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기에 밍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한 수색은 어려웠다. 메리 스토퍼의 차 밑에서 발견한 증거 덕분에 경찰은 차가 주차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보호구역 직원들과 밍의 추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지역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다. 밍은 제이슨 윌크만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울창한 들판 가장자리의 자작나무 밑에 그대로 두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제이슨의 시신은 건조한 나뭇가지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초록색 줄무늬 바지와 남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제이슨 윌크만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얼굴 뒤쪽과 오른쪽 두개골에 골절이 있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강력한 두부 외상으로 최소 2차례 이상의 타격을 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옥에 수감된 지 며칠 후 밍은 곧 풀려날 예정인 다른 죄수에게 $1,000를 주며 메리 스토퍼와 엘리자베스를 살해해 증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공할 경우 추가로 많은 돈을 약속했으나 이 계획은 그 죄수가 경찰에 털어놓으면서 발각되었다. 그럼에도 밍은 범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1981년 살인 혐의로 재판이 열리기 직전 그는 몸에 몰래 칼을 숨겨 메리가 증언대에 오를 때 공격하려 했다. 다행히 메리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메리의 얼굴에 62바늘을 베야 할 상처를 남겼으며 자신이 출소하면 그녀와 딸을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명확한 증거로 밍의 변호사론 매슈 베셔는 밍이 메리와 베스를 7주 동안 납치하고 감금했으며 메리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밍이 정신 이상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의 정신 감정 결과 피고는 정신병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판이 끝났을 때 밍은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30년형, 살인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리노이주 메리온에 위치한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밍은 여러 차례 조기 출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여전히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모든 요청을 기각했다.